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의 형수되는 사람이 수간호사입니다. 상견례장에서도 어찌나 교만하던지 인상도 참 더럽더라고요. 표정이 꼭 그렇더라고요. 감히 고아 주제에 넘볼 때를 넘보냐는 식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고아나 마찬가지였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만 남겨두고 재혼을 하셔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큰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하셨고 큰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어요. 제가 비록 엄마와 아빠도 없이 자라긴 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짠하게 생각을 하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잘 자랐으니까요. 저와 결혼할 남자는 마취과 의사예요. 저는 외국 계열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았어요. 제가 솔직해서 부모님도 없이 자랐다고 그대로 말을 했더니 저를 우습게 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어디가 고아인가요? 하여간 사람들은 왜 어떻게든지 자기보다 낮춰서 보려고 하는지. 제가 처음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예비 형님이 와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은 교양을 갖추신 분이라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데 예비 형님은 영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생전 한번 웃지 않고 무표정해서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식사 전에도 저를 괜시리 주방으로 불러서 이거 내가라 저거 내가라 지랄맞게 굴었어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예비 형님이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러는지를요. 싹싹하고 상냥한 제가 부침성 있게 잘하자 제게 그러더라고요. 혜인 씨는 우리 도련님과 결혼하니까 참 좋겠네. 뭔 복이 그렇게도 많을까. 아, 네. 제가 남편 복이 있을까요? 그러게. 그런데 왜 부모 복은 없을까? 그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소리라고 일부러 꺼내는 것이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 복이 많으면 된 거죠. 안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꼽다는 표정으로 완전히 비꼬듯이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그랬어요. 우리 도련님이 의사라니까 좋죠? 나도 수간호사예요. 내 남편도 의사는 아니어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시부모님이 저렇게 웃고 계셔도 속마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나나 되니까 말해준 거예요. 뭘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혜인 씨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인데다가 별 볼 일 없는 직장에다 의사가 어울리기나 해요? 웃어줄 때 알아서 떠나주는 것도 예의가 아닐까요? 나보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나도 급에도 맞지 않는 동서가 왔으니 물 흐를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 여자가 어디서 미친 개고기를 잡섰나? 말하는 꼬락서니가 왜 이래?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저러는지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부모님이 하도 싫은 소리를 요만큼도 못하시니까 행여나 혜인 씨가 착각할까 봐서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대충 식사를 하셨으면 빨리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그러자 뭐야? 너 뭐라고 했어? 말 낮춰요. 교양말이 없게. 내가 너랑 결혼하냐? 재수없네. 살랑살랑 웃으면서도 마치 표범이 사냥하는 먹잇감을 앞두고 있는 그 눈빛처럼 쏘아보자 순간 놀라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서더라고요. 몰상식하고 교만한 예비 형님이 저를 어떻게 짓눌러 보려다가 오히려 제 귀에 눌렸습니다. 그 뒤에도 알게 모르게 예비 형님이 시부모님을 뒤에서 흔들며 간사지를 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원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있어서 준종합병급의 한 병원에 들렀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글쎄 거기에 웬 낯이 익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인상이 더러웠던 남자친구의 형수였어요. 오늘따라 재수없게 저 삼빵떼기를 왜 여기서 마주칠까 했었네요. 수간호사라 그런지 뒤로 간호사 3명을 거들먹거리며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자리도 안 비키고 위에서 내리깔고 보는데 웃기더라고요. 아니, 혜인 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제가 옆에 있는 틈으로 꼽사리 비켜 타면서 그랬어요. 아, 여기서 일하세요? 깜빡 몰랐네.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더니 덕을 한껏 치켜들며 또 그랬어요. 어디 몸이 아픈 거 아니야? 저는 대답도 않고 병원장실 층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병원장실은 또 왜? 혹시 본팔로 왔어? 저는 그저 꽃방귀만 끼고 내가 왜 네 질문에 대답해야 하냐는 듯이 제 앞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어이가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박 간호사, 지금 당장에 경비실에 연락해. 일을 어떻게 하냐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해. 어떻게 병원장실까지 보험 영업하러 오게 만들어? 내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제가 돌아다 보며 가슴에 달린 명패를 보며 그랬습니다. 김말순 간호사님, 인성이 글러먹으니까 눈까지 멀었어요.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자기 갈 길은 가지 않고 수행하던 다른 간호사에게 저를 병원장실로 가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대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함께 다 올라가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저를 따라 나오면서 저를 삥 둘러서 막아 섰어요. 못 가게 내 앞을 가로막는 간호사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별 거지 같은 것들이 갈 곳이 없나.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보험 영업을 하러 와? 소문이 날까 무섭네. 이 여자 끌고 나가. 바로 그때 훤히 보이는 유리문 너머로 비서실 직원이 나를 보더니 뛰어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말에 놀라서 예비 형님이 그랬어요. 이 여자를 아세요? 이분은 원장님의 조카분이세요. 그리고 회장님의 손녀이시고요.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 말에 김말순의 명령에 나를 애워쌌던 간호사들이 죽어라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 몰라봤다, 진짜로 보험 영업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러면서 다 김말순의 탓이라 돌렸는데 그때까지도 얼음처럼 굳어버린 표정으로 마치 내가 염라대왕으로 변신한 것인 것 마냥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 그 여자를 비서실 직원이 크게 나무랐어요. 이봐요, 김말순 씨. 당신이 여기 수간호사가 된 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병원장님의 가족을 몰라봐요? 이분이 회장님을 대신해서 병원 운영에도 관여하시는 것도 몰라요? 네, 제가 어찌 알겠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일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비서실 직원에게 또박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인성도 글러먹은 사람을 호스피스 병동에? 이분 수간호사로 추천한 사람 명단을 뽑아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김말순 씨는 당장 해고하세요. 그때서야 정신 온전히 돌아왔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알고 봤더니 김말순 그 여자가 수간호사가 된 것도 원무과 팀장이던 남편의 적극적인 혈연과 지원과 학연으로 얼검해서 적극적으로 인사팀의 로비를 한 탓인 걸 알아냈습니다. 제가 그런 부조리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지시했어요. 극진한 할아버지 뼈 속에서 병원장인 작은아버지도 내 말이라면 꿈쩍도 못하는데 까짓거 한낱 수간호사인 주제에 나한테 까불었으니 뻔한 거 아니겠어요. 김말순 그 여자의 남편도 해고를 당하게 생겼으니 제 남자친구를 앞세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나를 또 언제 봤다고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하는 그 태세전환이 참 웃겼어요. 제가 정말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까지 해고를 당하면 시부모님이 저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이 사람도 나 때문에 집안 망쳐들게 생겼다며 같이 못 산다고 하는데
나 얘들도 아직 어린데 이혼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면목이 없다며 제 뜻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분 다 해고감인 건 아시죠? 해고만 안 당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건물관리부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두 분 다 사이좋게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할 테니까 병원 구석구석 청소나 잘하세요. 네? 관리부에서 일하라고요? 왜요? 두 분 다 나란히 해고할까요? 아니요. 제가 당장에 두 사람을 나란히 해고를 해버릴까 무서워서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눈치였어요. 제 남자친구가 자기 형에게 눈을 끔뻑거리면서 이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마도 설마하니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백날 그렇게 헛꿈만 꾸면서 병원 바닥 청소와 구조 일을 열심히 잘해봐.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애들도 있는데 해고를 안 당한 것도 고마워해라. 그 일로 인해서 예비 형님이 남편한테 심하게 야단을 듣고 이혼 말까지 나오면서 부부싸움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 앞에서 기어다니는 꼴이라니. 사람을 대충 보고 얕잡아서 함부로 하더니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잘 기어다니네요. 행여나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안 할까봐 속 꽤나 끓이고 있겠네요.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결정할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 남자친구는 제 처분대로 기다린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는 마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아버지 집이었던 제 신혼집을 저희가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사두고 임대를 내주었던 집이라서 연식이 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을 새로 하지는 않고 도배만 새로 하고 입주했어요. 시부모님은 3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손주 시니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시부모님 올라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100일이 되자 축하해주러 오셨다가 그 뒤부터 계속해서 주말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해드렸어요. 첫 손자인데 제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매일 눈에 어른거려서 보고 싶어서 죽겠다는데 오죽 손자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매주마다 손자를 보러 오실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늘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제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을 권리는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한 주걸로 오실만도 하신데 아예 매주마다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 먼 곳에서 두 분이 당연하게 오시는 거예요. 저러시다 말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오시니까 저도 참 힘들었어요. 아들 하나 육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찾아오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시장에 가서 장도 봐야 했으니까요. 요리도 잘 못하는 제게는 시부모님이 주말 동안 드실 음식들을 어떻게 차릴까 하며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다못해 시부모님이 드실 과일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손자를 보고 싶다며 오시는 시부모님께 대놓고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는 부정맥인가 뭔가 있다며 심장 쪽이 좋지 않다는 진단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잠깐 동안이나 봐주시면 힘들다며 내려놓으시곤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그저 손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제게 늘 그러셨어요. 우리가 왔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뭐 남이냐? 서로 편해야지. 그래서 미처 장을 보지 못한 적이 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냉장고가 텅 비었네. 어째 김치밖에 없냐? 제가 장을 볼 시간이 있어야죠. 항상 민수 아빠가 퇴근하면서 장을 봐오곤 했는데 요새 연장 근무가 많아서요. 그래서 장을 못 봤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사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쓰겠냐? 남자들이 뭘 알겠어.
힘들어도 장은 살림하는 여자가 봐야지. 안 그러냐? 민수만 누가 봐줄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저번 주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셔서 장 받은 거 다 해먹고 그 뒤로 못 봤어요. 그랬어? 그럼 나랑 마트도 구경이나 할 겸 장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민수가 좀 컸다고 제가 없으면 아버님은 힘들게 할 거예요. 제가 민수랑 있을 때니까 아버님과 함께 바람도 쐴 겸 해서 장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화들짝 놀라시며 그러셨어요. 뭔 소리냐? 차도 없이 길돈도 어두운데 어떻게 다녀? 내가 뭘 살지도 모르고 말이다. 내가 또 한 번 말하지만 장은 살림을 하는 여자가 보는 거야. 어여 나랑 장 보러 가자. 기어이 저를 닥달을 해서 끌고 나오셨어요. 장을 보러 가면 시어머니가 한 번도 결제를 해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이것저것 많이도 카트에 담으셨습니다. 아들 해먹인다면서요. 아주 매주마다 오셔서 큰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것을 엄청 즐기시는 듯 했어요. 저는 가계부를 적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어요. 치사하게 시부모님이 드실 것들을 아끼느라 시어머니가 카트에 담아내는 식재료를 덜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100일 때 100일 금반지를 해오신 것 말고는 늘 빈손으로 오셨어요. 당연히 시부모님께 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김장김치도 딱 한 폭만 담아오셨습니다. 김장을 딱 3폭만 하신 것 중에 한 폭을 가져오신 거라며 저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시길래 질려버렸네요. 친정엄마는 저를 위해 김장배추 큰 통으로 한 통과 동치미 한 통과 무김치 한 통을 보내주셔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잘 드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주방에는 며느리 살림이라며 얼씬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 그러셨어요. 그냥 있는 반찬에 먹자. 김치가 있는데 거기다 밥 한 술 뜨면 되지 뭘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음식은 아직 잘 못해서 대접해드릴 정도가 못 되어서요. 민수 아빠랑 함께 맛있는 데서 드시고 오세요. 아 그래? 네가 힘들다면야 그러지 뭐. 민수 아빠랑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너는 민수랑 좀 쉬어라. 알았냐? 쉬긴 뭘 쉬어요. 민수가 잠이 들면 시부모님이 주무실 방정이다 뭐다 해서 뼈골 빠지겠구만.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남편과 함께 맛집 식당에서 해결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식사가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새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보려 했지만 저도 지치더라고요. 밖에서 하는 식사비만도 웬만해야 말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에 월급도 반토막인데 남편 월급도 뻔하고 아들에게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값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속도 좁게 신부에게 눈치를 준다고 할까 봐서 남편에게도 쉽사리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어요. 손자를 보러 오신다는 시부모님은 정작 제 아들을 양껏 돌봐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구장창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남편이랑 함께 나간 김에 이곳저곳을 구경이나 산책을 하다가 오시곤 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남편과 데이트를 즐기려고 아들을 시부모님께 맡기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민수 엄마야. 우리 민수가 깨서 엄마를 찾는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또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해서 그러셨어요. 내가 응하했다고 엉덩이를 씻어줬더니 자기 엄마 손길이 아니라 그런가 울고 난리다. 저도 천성의 애기 엄마라 그런지 남편과 단 1시간도 여유 있는 데이트가 편하질 않았어요. 후딱후딱 제 화장품이나 제가 쓸 물건 얼른 사고 들어오기가 바빴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주문이 이어졌었죠. 붕어빵 좀 사올래? 갑자기 붕어빵이 먹고 싶다. 네 아버지는 호떡이 먹고 싶단다. 시부모님의 끼니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저로서는 배달 음식도 자주 주문해서 드시게 하곤 했는데 시부모님은 참 행복해 했습니다. 좋아하시니까 한정없이 차려드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며느린 제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인 시부모님이 두 분이서 뻣뻣하게 국내 여행을 다니시면 뱃삭도 할인이 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이니까 제 생각엔 어디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시는 것이 힐링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앞두고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이제 심장도 안 좋다고 하니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게야. 내 생애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떡 두꺼비 같은 내 손자를 보면서 세상 걱정도 없이 사는 것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는 여기서 지내면 어떠냐? 너희들이 이를 들쳐업고 왔다 갔다 고생을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이번 설날에는 향숙이랑 내가 함께 올라오마. 알았지? 네? 여기서요? 그래. 차례상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차리면 되는 거고 너는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뭐시라고? 늘 하던 대로 하라고? 누구 거덜낼 일이 있나? 이렇게 눈치도 없으실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입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싫어요. 저도 육아에 지쳤고 민수 아빠도 일에도 지쳐있는데 설날 연휴는 좀 쉬어야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설날 연휴에는 저희한테 오지 마시고 푹 쉬세요. 뭔 소리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명절에 식구들이 안 모이면 언제 모인다냐? 너는 육아 휴직까지 하고 애 하나만 보는데 뭐가 힘든다고 그래? 나 때는 말이다. 민수 아빠를 들쳐업고 향수기까지 돌보면서 가게 일을 봤다. 다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 일도 그만두고 아이 하나만 보는데 뭐가 힘들다고 쉰다고 그래? 어머니, 이제 매주마다 안 오셨으면 해요. 저희도 주말에는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여간 요새 것들은 할 말은 다 한다니까. 내가 내 손자를 보러 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별꼴을 다 보겠네.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주중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부터는 오시지 마세요. 뭐시여? 왜 그러냐? 그게요, 보일러가 노후돼서 터졌어요. 보일러 교체 공사도 할 겸 해서 이것저것 손을 본다고 장인어른이 그러시네요. 저희 당분간 처갓집에서 지내니까요. 그래? 그럼 설날에는? 아마도 설날에도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못 내려가니까 그리 하세요. 그럼 너라도 내려와라. 아니요, 장인어른이 설날에 처가 식구들과 여행을 가자고 하시네요. 뭐시여? 엄마랑 아버지는 그동안 맨날 저희들 보고 사셨잖아요. 이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효도 좀 해야죠. 그런 후 명절이 지나서 그새 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보일러 교체 공사는 다 끝났냐? 네, 다 끝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사했어요. 뭐야? 말도 없이 어디로 했냐? 민수를 친정아버지가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친정집 2층으로 이사 왔어요. 뭐시여? 그 좋은 집을 놔두고 가버렸냐? 네. 그러자 시무룩하게 신경질 내시며 그러시대요. 내가 너희 집에 민수를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가사를 못 참고 가버렸냐?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민수를 못 돌보시잖아요. 그래도 주말에 민수를 보러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주말에 오시지 마세요. 여기도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니까요. 너? 맨날 보일러 공사를 한다고 그래? 참 속을 딱 잡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사돈댁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관계인데 손자를 보겠다는 핑계로 또 찾아오겠다니. 그러니 남편이 나서서 또 뻔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그 후로 저는 진정살이를 당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눈치도 없이 찾아올까 봐 미리 알아서 연막을 쳐주고 있네요. 그 뒤로는 시부모님이 무작정 찾아오시는 일이 없어서 한층 더 주말이 더 여유로워졌지만 남편은 어째서 처가살이라 그런지 저처럼 편하지만은 않은가 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보통 악인들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한 스토리로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뿐이라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사람을 볼 때 늘 좋은 면만 보고 좋게 생각하려는 것 때문에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남자친구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 반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어요. 제 나이도 32살이 되고 보니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전 남자친구를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바라봤던 것 같았습니다. 첫눈에도 인상이 무척 좋아서 호감이었고 웬만하면 눈도 높이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저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그리 넉넉하게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신 상태였고 특별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셨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혼인신고를 한 채 아이 하나를 낳고 동거를 하고 산 지가 벌써 5년째인데 자꾸 결혼식이 미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특별할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함께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부모님께 의지해서 결혼할 나이는 지났고 각자 부모님께서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에 둘이 아주 소박하게 교회에 작은 카페를 하나 빌려서 주례도 없이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카페에서 자리값은 따로 받지 않고 치킨 스테이크와 디저트류를 제공한 값으로 대체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 교통도 혼잡하고 시장바닥 같은 결혼식장보다는 여유있고 넉넉한 주차 공간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카페를 구하느라 힘께나 들었어요. 화려한 예식장에 드레스를 대여받지 않아도 되었고 비싸고 사치스러운 꽃장식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이쁜 카페였어요. 제가 꿈꾸던 그런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었네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엉뚱한 카페에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린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식이 뭐 별거냐? 다 형식이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알리는 것인데 나 좋으라고 하면 찾아오는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랬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어차피 유명하다는 좋은 예식장에는 예약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식대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다고 마음에도 안 드는 예식장에 사기는 싫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들 차로 움직이니까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쁜 카페에서 여유있게 돈도 절약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며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카페를 구경시켜드렸어요. 카페 잔디밭 정원 앞에 바로 계곡처럼 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날씨만 화창하다면 야외에서 결혼식도 진행이 가능했어요. 화이트톤의 카페 그 자체가 이뻤기 때문에 따로 결혼식장이라며 꾸밀 필요도 없었기에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친구의 친구가 의상학과 출신의 샵을 두고 있는 디자이너라서 엄청 심플한 것으로 결혼 선물로 제작해줬어요. 남자친구도 대만족해하는 터라 시작부터 어째 좀 잘 풀려서 기분이 타락할 듯 했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던 예비 시누이도 결혼식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카페를 구경하고 왔다면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후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그 카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다음 주 저희 카페에서 결혼식을 하실 신부님이 맞으시죠?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요. 저희가 그날 두 분이 결혼식 한다는 입간판을 예쁘게 제작을 하려는데 조금 이상해서요. 확인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가요? 그날 신부님이 김아라님이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 글쎄. 저도 김아라님이 저희와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착오라뇨? 저희 직원에게 그랬다는데 신랑분이 다른 신부와 신랑의 입간판도 주문하셨다네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드렸는데요. 두 분 말고 또 다른 분들도 하신가요? 아니요. 금시 천문이네요. 저희 말고 누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해서 전화드린 거고요. 일단 신랑분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생뚱맞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확인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 바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톡으로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때 마침 예비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웨딩드레스는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줬다면서요? 그래요. 왜요? 언니, 한 김에 하나 더 똑같은 걸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요? 네? 아가씨도 결혼식 올리게요? 그게요. 그 카페에 가봤는데 저도 결혼식 올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언니한테 미안해서 웨딩드레스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아무리 웨딩드레스를 빌려보려고 다녀봐도 만든 게 있어야죠. 언니가 아는 친구분한테 부탁해서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예비 신우의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멍 때린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가씨, 통 이해가 안 되네. 아가씨도 그 카페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 오빠가 말 안 했어요? 나 언니랑 오빠가 결혼식 할 때 함께 결혼식 올리기로 했는데요. 네? 내 결혼식에 아가씨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합동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엄마도 오빠도 가성비가 좋다며 찬성했는데요. 뭐라고요? 누구 맘대로요? 그러자 아주 섭섭하다는 듯이 신경질을 부렸어요. 언니, 말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오빠 결혼식에 내가 웨딩드레스랑 포켓 만들고 식을 올리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오빠도 찬성했는데 언니는 왜 그래요? 그리고 언니 웨딩드레스 사진도 봤는데 금방 만든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요. 그렇게 단하고 심플한 웨딩드레스는 단 하루 만에 뚝딱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드레스가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레스 제작비는 제가 드릴 테니까 부탁 좀 할게요. 오빠랑 말 잘해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언니가 많은 양해 부탁해요.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뭐야,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나만 모르게 예비 신우이와 합동 결혼식을 계획을 했다는 거야. 뭐야? 남자친구가 퇴근 무렵에 전화를 해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라고 했어?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카페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 입간판을 2개를 달아야 하냐고. 아, 그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미쳐 너한테 말을 못했네. 미안해. 실은 말이야, 내 동생이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올렸잖아. 그래서 엄마가 사정을 하시더라고. 어차피 다 차려진 밥상인데 숟가락 하나만 떡하니 올리면 뭐 어떠냐고. 남도 아니고 내 여동생인데 설이가 우리가 결혼식 올린 그 카페를 둘러보고 부러워하더란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 그래? 내 의견은 안 물어보고 네 맘대로? 그건 정말 미안해. 솔직히 네가 착한 줄 알지만 나도 너한테는 미안해서 말이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래저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한 거야. 미안하다. 우리 결혼식인데 서리까지 끼어들어서 너도 별로 내키진 않겠지만 너도 우리 엄마가 부탁했으면 반대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 야, 이 짜장면 짬뽕 같은 자식아. 내가 반대할지 안 할지 왜 네 멋대로야? 너 생긴 건 멀쩡해놓고 정신머리는 어떻게 돼버렸냐? 왜? 난 이미 따놓은 탕상이니 내 의견 따윈 필요 없다 이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수도가분하고 착해 빠져서 내 의사 따윈 상관도 없다 이거지? 꼭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지 말자. 우린 이제 평생 함께할 사람이고 내 동생은 너한테는 신우이야.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자. 알았지? 그러자 제가 그랬어요. 넌 참 편리해서 좋다. 두고 보자.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목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더라고요. 결혼식 당일까지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이었고 톡도 씹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와서 그래 봤자지 싶었던 거죠. 예비 신우이가 살짝 제 눈치를 보느라 전화를 해왔어요. 언니, 웨딩드레스 다 됐어요? 그래요. 제작비만 입금만 하면 보내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오빠한테 입금하라고 할게요.
오빠한테 말하세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웨딩드레스 제작비란 명목으로 돈을 청구를 했어요. 꽤 많은 액수였어요. 내가 톡을 보냈더니 풀어준 줄 알고 그새 좋아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설이 웨딩드레스비가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이 정도는 오빠가 해줘야지. 어쩌냐? 고마워. 결혼식장에서 보자. 라고 하며 돈을 입금해줬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제 전화기에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비 신우가 전화질을 해대느라 난리 판꽃을 벌렸어요. 새벽부터 신부 화장을 한답시고 차려입고 결혼식장 카페에 도착을 했는데 배달된 웨딩드레스 상자만 덩그러니 있고 결혼식이 취소가 되었다는 말에 뒤로 나자빠졌어요. 제 전화에 불이 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해봐라 했었죠. 남자친구와 급기야는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헛구녕만 났어요. 파혼이네. 보면 모르나? 다시는 전화하지 마. 재수없는 인간이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미리 말을 했어야죠. 자네는 경우가 그렇게 밝아서 내 딸의 소중한 결혼식에 신이 결혼식까지 무인승차를 하려고 했나? 아주 못돼 처먹었구만. 우린 소송도 불사할 테니까 우리 딸이 준 것이 있으면 깨끗이 돌려주게. 안 그러면 당장에 쫓아갈 거야. 알았나? 우리도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 줄 아나? 이미 달렸는데 손해배상 톡톡히 할 거야. 남자친구의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미 소식을 접하고 온 지인들과 친척들 때문에 취소는 못하겠고 그 카페 사장님에게 사정을 해서 2배로 카페 자리를 빌린 자리값을 주고 겨우 제한적으로 자리를 빌려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신부의 웨딩드레스였대요. 몸이 부어오른 아기 엄마라서 날씬한 제 사이즈의 제 웨딩드레스가 맞을 리가 있나요? 자기 몸 치수를 보내주긴 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누구 맘대로? 제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대신에 보내줬으니 차라리 고마워해야죠. 결국에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해서 결혼식장 그야말로 난장판이 났다네요. 저만 믿고 다른 옷도 준비도 못했으니 어쩌나요? 행복해야 할 신부가 곱디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서 카페 배달도 웨딩드레스가 맞지 않아서 옷이 찢어지고 못 입게 되자 울고불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난리가 났다네요. 그러라고 당일날 배달했으니 어째요? 오시는 하객들과 친척들이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혼식을 안 해도 될 듯한 그런 준비가 안 된 하나만한 결혼식장에서 신부 신랑도 없이 그저 모신 하객들에게 식사와 디저트만 제공하고 돈만 퍼들고 말았다네요. 그런 결혼식 같지 않은 결혼식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쌤통이었어요. 돈 아끼려다가 돈만 날린 남자친구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남자친구에게 파혼 뒷수습을 다 해주셨어요. 논리로 따지자면 남자친구 쪽에서 파혼의 빌미를 제공을 했으니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쪽이 팔리기 싫어서인지 순순히 증거 다 내놓고 하잔대로 했어요. 내가 잘해줬더니 만만하게 본 탓이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시어머니의 회갑이셨어요. 시누이가 한 명 있긴 했지만 변변찮은 직장이라서 돈 한 푼도 못 모으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것 같아서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떡하지? 올해가 우리 엄마 회갑인데 주인은 신경도 안 쓰면서 나한테 엄마 회갑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데 걱정이네. 아, 그래? 그냥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일단 어머니랑 얘기 좀 나눠봐. 어떻게 그래? 그럼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실 거야. 문제는 돈인데 우리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저 말 수가 없네. 그리고 며느리까지 보시게 되었는데 구색은 맞춰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도 형편껏 해드리면 되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야. 내년이 우리 엄마 회갑이기도 해. 우리 엄마는 여행을 원하셨어. 국내이든 해외이든 상관없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시는 것이 좋으시대. 아, 그래? 그럼 우리 엄마도 여행을 보내들까? 어머니한테 먼저 여쭤봐야지. 어머니 혼자만 여행을 보내드릴 수가 없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모시고 가야 하니까.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그래, 그러겠네. 알았어. 일단 엄마랑 함께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후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예비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안 바쁘면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한 끼 사드릴 테니까 저랑 만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죠? 그래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어디로 가면 되죠? 언니가 차가 있으니까 내가 알바하는 곳으로 오실래요? 이 근처에 막창하고 곱창 전골이 아주 맛있어요. 사실 저는 곱창이나 막창 같은 거 참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아주 못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사서 먹을 만한 음식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희씨, 나 곱창이나 막창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자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먹어야 하는 곳이에요. 언니도 이참에 이곳을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습니다. 웨이팅하는 시간이 꽤나 길었지만 예비 신우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느라 금방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의논할 일이 있다니 무슨 일이에요? 그게 우리 엄마 회관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여행을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네, 친구분 중에 부부 동반으로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부러웠대요. 그래서 나랑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으면 하는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빠랑 잘 얘기를 해봐요. 그게요, 오빠가 짠돌이라서요. 언니가 말 좀 잘해줘요. 하와이 물가가 웬만히 비싸야죠.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니 그때 신우이가 저까지 불러서 말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회가 기념 여행인데 가시고 싶다면 가시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돈 한 푼도 못 보태요. 그래서 오빠한테 말하기가 미안하기도 한데 언니가 오빠한테 말 좀 잘해서 엄마가 기분 좋게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게 해줘요. 언니도 이젠 며느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준다고 불러놓고 뭔 소리를 하려고 했나 했더니 웃기더라고요. 언니나 오빠가 그래도 짱짱한 직장인인데 우리 엄마가 한 번 본 회갑을 그냥 대충 보낼 순 없잖아요. 부탁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하와이 여행을 다녀올 테니까 그 여행 경비는 언니랑 오빠가 대줘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희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며느리는 아니죠. 암튼 오빠한테는 오늘 얘기는 해볼게요. 그 후에 남친이었던 지금의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회갑 기념 여행을 하와이로 보내기로 했어요. 저도 예비 며느리로서 그저 말 수가 없어서 예비 시어머니가 회갑 여행을 떠나실 때 여행 경비에 보태 쓰시라고 얼마간의 돈을 봉투에 넣어드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예비 시누이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언니, 언니도 우리 식구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언니도 며느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쌩 까고 넘어갈 생각은 아니죠? 쌩 까다뇨? 그럼 줄 거면 미리 좀 땡겨서 줘요. 오빠가 하도 구두쇠라서 그 돈 가지고는 비행기값이나 겨우 하겠어요. 조금 얄밉게 구는 예비 시누이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그래서 얼마간의 돈을 직접 예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후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났더니 그새 또 친정엄마 회갑일이 다가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회갑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영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해? 네 언니랑 네 오빠랑 알아서 생각을 해둔 게 있을 거다냐. 알아서 하지 그래. 참 실망스럽게도 영 남 이야기를 하는 듯이 했어요. 넌 사위 아니냐? 왜 나 몰라라야. 요새 회갑을 챙긴다면 다 웃지 않냐? 칠순이면 몰라도 무슨 회갑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하면서 돈도 많이 나가서 허리띠 졸라매 하는 거 알면서 그러냐? 요즘 세상에 무슨 회갑이야. 뭐 이런 개뼈따구 같은 소리가 다 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어머니 회갑 여행 보내드렸잖아. 네 엄마는 회갑 챙겨도 됐고 장모는 안 되냐?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 우리가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작년에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남달랐잖아.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성질 같았으면 대급법을 한 대 세게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 성질대로 하고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올해의 내 목표였으니까요. 장가를 갔으면 사위 노릇은 해야지. 그 돈 몇 푼이 들까봐 무섭냐? 누가 그렇대? 장모님은 장인어른도 계시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두 분이서 맨날 여행도 자주 다니시잖아. 그냥 말면 안 되는 거야. 기가 딱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래서 사위 자식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진짜 자기가 백년 손님인 줄 안다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신경 쓰이게 그러냐?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모질이 찐빵 같은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장모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뒤에서 이런 호박씨를 까다니 엄마가 알면 얼마나 섭섭해할까요.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남편에게 엄마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서방, 고맙네. 내가 애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조용히 회감여행을 자네 장인하고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줘서 고마워서 어쩌나. 덕분에 스위스 여행을 딸들하고 같이 간 김에 유럽까지 쭉 돌고 올 참이네. 네? 스위스 여행이요? 그래, 장모 사랑은 사위라더니 내 딸이 결혼은 잘했나 보네. 내일 모레 출국하네. 자네 덕분에 내 딸들하고 넉넉한 여행을 하다가 오겠네. 고맙네. 네, 아니에요. 잘 다녀오세요, 장모님. 남편이 헐내서 제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일 모레 장모님이 스위스행 비행기를 타신다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장모 회갑에 신경을 썼다고 내가 말을 해? 자기 귀찮아서 말 안 한 거야. 돈은 얼마를 들였는데? 그것만 궁금하지? 자기가 알아서 하라길래 자기 돈을 이율 높은 곳으로 예금하라고 준 것 있지? 그거 깨서 다 들였어. 뭐야? 그 돈이 얼만데 다 들였어? 왜? 아깝냐? 남자가 쪼잔하게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드린 돈 아깝지 않고 사위가 장모한테 주는 돈 그렇게 아까워? 그 돈을 저축하라고 줬지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줬냐? 어디야? 어디긴 엄마랑 여행을 가려고 가는 중이야. 한 달 동안 혼자서 잘 지내라. 난 엄마 모시고 아버지랑 언니랑 신나게 스위스랑 유럽 여행을 하다 올 테니까. 뭐야? 나한테 미리 말도 않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너야말로 자기 엄마 회갑여행을 보내줬으면서 장모 회갑은 그냥 말자는 경우는 또 어디 있냐? 마음 준비나 단단히 하셔. 그게 또 뭔 소리야? 너랑 살지 말지 여행을 하면서 고민 좀 하고 올란다. 다년 후에도 아니다 싶으면 너랑 헤어질 생각이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아, 그리고 네 카드 하나 챙겨왔다.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가져왔는데 잘 쓸게. 그럼 잘 다녀올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다며 펄쩍펄쩍 뛰며 난리칠 남편을 생각하니 쌤통이었어요. 못돼 처먹은 남편아. 네 엄마만 소중하고 장모는 안 소중하냐? 결혼했다고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네 같은 인간은 나도 필요 없다. 나도 결혼 전인데도 돈을 보탰는데 감히 장모 회갑을 쌩 깔려고 그랬냐? 부모님을 모시고 언니와 함께 다녀온 스위스와 유럽 여행은 꿀맛 같았습니다. 남편 카드로 잘도 굽고 다녔는데 속에는 천불이 났을 텐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한 달간의 긴 여행이 끝이 날 때쯤 남편이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비행기 도착할 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러 공항에 갈게. 그래? 그러던지.
남편이 먼저 용서를 빌었으니 받아줘야죠. 그래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어느 책 속에서 읽은 듯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요.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사이를 보면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원수가 만나서 서로 풀지 못한 매듭이 있어서 현생에 다시 만나서 풀라고 서로 바꿔가며 가족이란 인연으로 만나는 게 아닐까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손이 시누인 형님은 시어머니와는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시어머니는 큰딸인 형님을 미워 죽고 못 삽니다. 또 형님은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두 분은 아마도 전생에서도 원수지간이었을 거예요. 51세이지만 아직 미혼인 시동생이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글쎄요,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줄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막내 아들 밥 해먹이느라 죽을 고생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그 말에 형님 51세나 먹었으면서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시동생을 마구마구 헐뜯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포기하세요. 어떤 미친 여자가 직업도 편편치 않는 병식이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저렇게 반반은 얼굴에 건강한 몸인데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다 병식이가 무능하니까 그래요. 난 오히려 행여 하나 이제 와서 결혼 한자 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 말에 또 부엌에 치민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뭐시여? 너는 어쩜 그렇게 네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도 모질게 말았냐? 현이가 5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자빠졌으면 네가 그렇게 태평이겠냐? 엄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우리 현이가 뭐가 못나서 결혼을 못해요? 현이는 구급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 좋아하고 자빠졌네. 우리 현이가 다행히도 너를 안 닮아서 그나마 봐줄만 하지. 벌써 현이도 36살이야. 사람 일은 장담을 못한 거다. 네가 아무리 구급 공무원이라면 콧대가 높아도 세상 일이 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줄 아냐? 현이가 곧 있으면 금방 40이야. 그때부터는 50줄에 들어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자 형님이 소리를 빽 지르며 그랬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는 재수없이 하세요? 엄마 손녀예요. 넌 그럼 병식이가 네 동생이 아니었냐? 사돈 남매라고 자빠졌네. 또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눈치도 없이 시동생이 주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누나랑 형수님이랑 무슨 얘기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얘기는 무슨? 별 얘기 아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현이 시집 가는 것에 대해 얘기했어. 현이는 남자친구가 있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불을 내지.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얼마나 현이를 며느리를 삼으려고 난리들인 줄 아냐? 그럼 결혼을 시키면 되지.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창이 터진다는 거 아니냐. 너도 알잖아. 우리 현이가 구급 공무원인데 뭐가 부족하겠니? 돈 없고 부족한 애들이나 결혼도 못하고 사는 거지. 우리 현이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거야. 7급 공무원과 선을 2번이나 봤는데 싫단다. 내가 미쳐. 그 말에 시동생이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누나 말처럼 나도 내가 무능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어. 우리 현이는 자랑스러운 구급 공무원이라서 시집은 잘 가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 말을 하는 형님을 흘겨보던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 동생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덜 떨어진 것을 낳았을꼬. 네 딸이는 어디 한번 시집 잘 보내라 봐라. 걱정 마. 내가 벌써 손을 써놨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하남에다 7급 공무원을 쭉 뽑아서 선 좀 보게 해달라고. 여자는 9급 공무원이면 7급 정도는 만나야죠. 저는 그저 속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참 대단한 구급 공무원 자부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주방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현이 언니 소식 들었어요? 현이? 무슨 소식? 엄마, 현이 언니가 제주도에 있던데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에 갔더니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몰랐죠? 뭔 소리야? 현이가 왜 거기 있겠어? 나랑 눈을 마주치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맞던데요. 고모는 모르세요? 참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형님에게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갸우뚱거리며 주방에 다시 들어갔는데 여전히 형님은 딸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못마땅하며 듣고 있는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하는 자랑이었고 아직 장가도 못 간 시동생을 앞에다 두고 못할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현이가 벌써 5천만 원을 모았대요. 내가 그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보자 얼마나 오지단지 소렌토 한 대를 사러 사줬잖아요. 고급차를 몰아야 고급진 신랑감이 올 테니까. 허허. 그런 형님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형님, 현이가 아직 구급 공무원인 거는 맞아요? 그러자 버럭 소리를 빽 지르며 그랬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옳게도 현이가 구급 공무원이라서 배 아팠나? 어이가 없어서 웃어 넘기고 본론부터 먼저 말했어요. 형님, 현이가 공무원인 거 맞냐고요? 지수가 제주도에서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는 현이를 만났대요. 지수를 보자마자 도망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얼굴이 살색이 되어서 되려 저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미쳤나? 우리 현이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비웃으시며 형님에게 그러셨어요. 구급 공무원 좋아하시네. 내가 이제껏 현이가 너한테 입 다물라고 해서 우리 손녀를 위해서 한 말 안 했는데 현이가 남자친구랑 제주도에 가서 몰래 숨어서 결혼도 하고 산다면서 나한테만 말해주고 갔어. 이 돌대가리야. 그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형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난리였어요. 엄마, 아무리 내가 밉다고 꼭 그렇게까지 거짓부렁을 하셔야겠어요? 하필 재수없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미론이 많고 일도 많아서 우울증에 걸렸다며 6개월 병가유직을 냈어요.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동생이 형님에게 그랬어요. 누나, 현이가 누나를 피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가는 거라며 절대로 당분간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 현이보다 11살이나 많은 애 딸린 남자를 좋아하겠냐며. 다행히 돈은 많아 보이니까 지긋지긋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취직해서 살란다고 하던데. 그 말에 완전히 뿔따구가 단단히 난 형님이 시동생에게 막말을 해댔어요. 뭐시여? 내 딸이 너 같은 줄 아냐? 어따 대고 함부로 말해. 그래? 그럼 잘난 누나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던지. 그러자 시어머니도 빈정거리면서 형님의 부하를 더 돋갔어요. 뭐? 돈 없고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했냐? 그래, 네가 돈 처발라서 사준 그 소렌토인가 뭔가 그거 남 좋은 일만 시켰더라. 현이랑 함께 사는 그 늙은 네 사위가 타고 다닌단다. 숨겨놓은 이 새끼도 한 명이나 있다던데. 아니지, 둘이라고 했나? 내가 어쩌자고 그 남자랑 도망을 가서 살려고 하냐니까 그러더라. 그 남자가 그나마 사람 대접을 해준다면서 그런 남자를 못 버리겠대. 그럴 리가 없다며 다들 돌아가며 거짓말들 하고 있다며 속을 줄 아냐길래 시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주방 밖으로 나갔어요. 속아서 그랬는지 식당 알바를 하는 거 보면 남자도 뻔한가 보네. 취집 한번 잘했네. 그렇게 해서 형님은 현이가 공무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핑계대고 돈이나 많은 남자한테 기대서 살려다가 나이 많은 입 달린 거지 같은 최악의 이혼남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딸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그렇게나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창피한 줄이나 알까 모르겠어요.
뒤늦게 현이가 형님을 속이고서 형님의 자랑이었던 구급 공무원도 그만두고 애 딸린 나이 많은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자 반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어디 연하남을 만나기가 그리 쉽나요? 그것도 7급 공무원이 떡하니 연상의 9급 공무원이 누나를 만나려고 기다린답디까? 어이없게도 정반대인 남자를 만났으니 뭐 어쩌겠어요. 마음이 끄는 남자와 살아야죠. 그런데 어쩌나요 우리 형님? 그동안 9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을 재미삼아고 다녔는데 하필 돈도 없는 사위에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손자들까지 한꺼번에 보게 생겼으니 둘을 찢어 놓으려고 제주도로 갔다더니 소식이 강감이네요. 그러게 말을 항상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시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인 형님을 그토록 미워라 하시겠어요. 한동안 입에 자크 달고 다니는 형님을 보게 되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형님은 올해로 66세입니다. 미로 형님이 한 분이 더 계셨지만 돌아가신 지 한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91세인데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십니다. 잔병치레 같은 거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내오셨어요. 그 흔하디 흔한 치과 임플란트도 부분적으로 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건체여서 충치 치료를 받는다거나 잇몸 치료를 받는다고 치과병원을 다니신 적도 없으셨어요. 치과병원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건체여서 잇몸이 튼튼할 때 하는 게 좋겠다며 일부러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아마도 80대였을까요? 저보다도 형님들보다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다니시던 복지관에서도 최연장제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즐겁게 매일 복지관으로 가서 지내시다가 오시지만 그 어르신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기도 했고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도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뵈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지내오셨어요. 작년에도 시어머니가 김장을 직접 담그셨어요. 그것도 20포기나 담그셨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일하면 안 된다며 김장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자식들 말을 잘 듣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몸 하나 모르겠냐? 걱정 마라. 내가 지금까지 특별히 아프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니까 그런 것이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고집이 세고 하고 싶은 것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시라 자식들이 하지 말라고 한들 새겨 들을 뿐이 아니셨어요. 평생에 김치나 반찬거리들을 밖에서 사 먹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두 아들네 집과 형님 집에도 김치를 직접 담가서 해주시곤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담가다 주시는 김치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깨끗하고 맛있게 담가다 주는 단골 반찬집에다 김치를 주문해서 보내드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싫다고 하시고 저희들 몰래 형님한테 보내버리곤 하셨어요. 형님 좋은 꼴만 보게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더 이상 김치나 반찬을 해다 바치진 않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그런 시어머니가 복이었죠. 며느리들을 해다 주는 것이 양에 안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건강하셨으니 가능한 일이어서 늘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벌써부터 내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냐? 내가 먹을 거는 내가 해먹어야지. 누구 손에 맡겨? 상관 마라. 다행히도 시어머니에게는 형님인 딸과 두 아들인 아주버니와 남편이 같은 도시 함께 살아서 가끔씩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합니다. 워낙에 자존심이 강하시고 자식들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아주버니가 시어머니가 사신 오래된 허름한 집을 팔고 함께 살자고 해도 싫다고 하셨어요. 빠듯한 월급쟁이 아버님의 외벌이로 쪼개고 또 쪼개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또 메어서 어렵게 장만을 했던 집이었어요. 지지고 볶고 살았던 그 추억과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자라온 손때 묻은 곳을 두고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2층 양옥집이라서 외풍도 심해서
겨울에는 시어머니가 기거하시는 안방 하나만 보일러를 트셨어요. 그것도 밤에 주무실 때만 트셨고 돌침대도 잠깐 동안만 틀고 주무셨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에도 안방 위에 있는 보일러를 트시지 않으셨어요. 다 틀게 되면 한 달에 석유 보일러라서 40만 원이 넘게 나온다면 그 짓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안방 위에 있는 차디찬 욕실과 주방에도 두툼한 슬리퍼와 카페트로 잘 적응이 되신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늘 갈 때마다 추워서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럴진데 91세나 되신 분이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번에도 신인 형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일장연설이 길었어요.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아들들은 다 필요가 없네. 원래 생긴 것부터가 바깥일과 자기 일밖에 모르는 게 남자라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야지. 뭐 어쩌겠나?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없어. 날 좀 보면 모르나? 나도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 시어매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랬어요. 형님도 두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가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집을 간 딸은 다 필요가 없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살펴야지. 우리 엄마한테 보일러비라도 따로 챙겨드렸으면 설마하니 돈 아낀다고 하시겠나? 엄마가 정말을 아끼시는 것을 보니까 따로 돈을 안 들였나 보던데 그러지 말게. 정말 욕했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묻더라고요. 보일러 넉넉히 떼시라고 따로 안 챙겨드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따로는 안 챙겨드렸어도 용돈은 충분히 드린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안 떼세요. 그런 형님은 어머니께 따로 보일러비를 챙겨드렸어요.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는데도 인상을 팍 쓰며 그러더라고요. 올케, 큰 올케를 좀 닮아봐. 내가 엄마한테 보일러비를 드리면 받으실 분인가? 왜 쌀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행여나 불 안 뜰까 봐서 꼭 불 떼라고 하면서 쥐어드렸네. 웃기고 자빠졌어. 하여간 귀인이 없네. 네? 형님, 말씀 좀 가려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도 그렇게 교양머리 없이 말해요. 그러다간 형님, 며느리들한테 대를 구박당하니까 조심하고요. 알았어요? 옳게나 잘해. 작년 추석 때도 내가 사과를 사갈 테니까 배랑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넉넉히 사오라 했어. 안 했어? 왜 내 말을 잘 새겨 듣지 않고 소불고기만 쏙 빼놓고 안 사왔어? 소불고기랑 한우고기는 장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살 텐데 뭘 따로 사와요? 그리고 과일 선물이 좀 겹치면 어때서 그래요? 왜 형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요? 뭐야? 내가 이래서 올케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올케보다 9살이나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대장 노릇 좀 하면 안 되나?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평소 때보다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좀 더 두둑히 드려. 알았어? 왜요? 왜겠어?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손이 커서 그 많은 손자들한테도 얼마나 세뱃돈이 많이 나가겠어.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을 만큼 더 넣어서 드리라는 거지. 내가 맨날 이렇게 잔소리야 드릴 거다냐. 아이고 자기나 잘할 것이지. 빈정이 상해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형님은 어머니께 얼마를 드렸는데요. 나 말인가? 엄마한테 넉넉 잡고 50만 원을 드렸네. 우리 두 며느리들이 세배를 하면 봉투에 5만 원권 한 장만 드리라고 따로 봉투도 넣어드렸어. 그래야 얼마를 줄지 고민을 하지 않으실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있는데 다 따로 봉투를 챙겨드렸네. 그러니까 올케들도 최소 50만 원은 드리게. 알았나? 뭐? 50만 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형님과 대꾸하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순둥이 형님이 놀라서 그랬습니다. 형님이 정말로 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어요? 왜 놀라나? 50만 원이 돈인가? 손주들이 몇 명인데 그래? 참 믿기 힘들었어요. 가족 친목계비도 아까워서 내기 싫어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를 대더니 결국에 자기 혼자서만 쏙 빠져서 친목계비도 안 내는 주제에
작년 설날에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렸다니. 그러고도 나팔을 불고 다니지 않는 게 참 수상하더라고요. 미심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올케들을 쳐다보더니 그랬습니다. 왜들 그러나? 내가 복조거리가 없어서 남편복이 없어서 통 크게 돈 한 번 안 쓰고 산다고 행여 우리 엄마한테 그 돈 몇 푼 아까워하겠어? 우리 며느리들도 나한테 100만 원 이하로는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올케들도 우리 엄마한테 짝이 굴지 말게. 알았어? 그러자 갑자기 방문이 펄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그러셨습니다. 멍치고 있네. 너나 잘해.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는 없어. 네가 언제 나한테 50만 원 줬다고 그러냐? 너만 나한테 50만 원 안 줬지. 네 올케들은 다 그 이상을 했어. 가만히 듣자니까 며느리들한테 창피해서 천불이네. 그러자 놀란 형님이 뒤로 나자빠지면서 그랬어요. 에그만이나, 엄마 다 듣고 있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화를 막 내셨어요. 우리 집에 너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야. 네 며느리들한테는 100만 원씩 받아 챙기고 허건들의 샴메 스킨이나 멜론이다 별거 다 받아 처먹었으면서도 네 엄마는 뒷전이지?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올케들이 듣잖아요. 진짜로 그런 줄 알겠네. 뭐시 어째? 네가 사람이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네 올케들한테 말 안 할 줄 알고 그러지? 그래, 생전에 친정이라고 찾아와도 빈손이면서 맨날 딸랑 10만 원만 지어주면서도 그 돈도 아까워서 벌벌 떤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열려진 문틈으로 들리는 형님의 말에 얼마나 화딱지가 나셨는지 열불을 내시며 말씀을 막 하셨어요.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대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딸내미 하나 키워봤자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잘못 키웠어. 자기 친정엄마는 마냥 퍼준 사람인 줄 안다니까. 뭐? 50만 원을 줬다고 사기를 쳐? 너 나한테 그 나이에 뒤질래? 그랬더니 형님이 사사익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듯한 취새끼 소리를 내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건 엄마 좋으라고 그런 거지. 나도 며느리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런다고 진짜로 내가 10만 원만 준 것을 올케들 앞에서 말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돼?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형님한테 무섭게 그러셨어요. 그래도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 좀 보게. 이 썩어 문드러질 거 사. 너나 이번 설에 돈이나 잘 내놔. 이거 사. 너도 며느리들한테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지? 이번에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두고 보겠어.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네가 했던 횡포들을 다 까발릴 거야. 으휴. 그러자 66세나 쳐드신 형님이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엄마가 그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럼 너는 쓸 데가 많아서 100만 원씩 며느리한테 삥 뜯었냐? 그러고도 그저 돈 아까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엄마한테는 맨날 빈손으로 오면서 어쩌다 10만 원도 벌벌 떨면서 줬어? 시어머니 그 말씀에 놀라서 입만큼이라도 하려는 듯이 형님이 그랬어요. 알았어요, 엄마. 지금 바로 들을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들을 줄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하도 딸한테 돈 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지금 바로 미리 이체를 해드릴 테니까 조용 좀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왜 친목개비는 안 내냐? 너는 내 자식 아니여?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입만 열면 간사지를 쳐.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이번 달부터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형님이 크게 삿대질을 해가며 더 언성을 높이며 그러셨어요. 왜 이번 달 것만 내냐?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여. 엄마는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마요. 다 알아 살 텐데 그래요. 알기는 뭘 알아? 세난 올케들을 못 잡아먹고 한다니 너를 두고 내가 그냥 저 세상에 갈 줄 알았냐? 내 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네 볼장머리는 고쳐놓고 가야 쓰겠다.
당장에 너도 그동안 안 줬던 개비들까지 싹 다 내놔. 알았냐? 그러자 그 말씀에는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는지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버릇없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치매 걸렸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딸밖에 모르던 분이 왜 그래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으면 며느리들이랑 잘 살면 되겠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냅다 그러셨습니다. 네가 시방 여기서 나가면 내 딸이 아닌 걸로 칠란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휑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의 선물이라며 프로필 사진에 굵은 금발찌를 찍어서 올렸더니 대번에 형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옳게 금발찌를 엄마가 준 거야? 네, 어머니가 금을 그동안 많이 모아두셨었나 봐요. 며느리들한테만 주신다면서 팔찌를 만들어주셨어요. 뭐? 나는 왜 안 줘? 어머니께 여쭤보세요. 주시겠죠. 그래, 알았어.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내가 왜 너한테 금발찌를 주겠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벌써 잊어버렸냐?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냐 안 그랬냐? 언제 그랬어? 너만 거다냐? 왜 옳게들만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껄껄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너도 벌써 치매가 왔냐? 왜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해? 내가 돈도 없는 거지 엄마인 줄 알았지? 내가 너한테 줄 만큼 주고 할 만큼 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럴 줄 알았냐? 이제는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다 주고 갈 거다. 어쩌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배가 꽤 나쁘겠다. 라고 하시며 끊으셨대요. 형님이 시어머니의 그 말에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네. 옳긴 알고 있었어. 엄마가 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아니요. 형님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나도 그동안 못 냈던 친목깁을 다 낼 테니까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알았지? 형님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동안 안 내신 돈을 합치면 꽤 큰 돈인데 내시겠다고요? 그럼 내야지. 나도 우리 엄마 자식이야. 엄마한테 말이나 잘해줘. 부탁해.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과일과 엄마가 좋아하는 한우 불고기감은 설 선물로 사들고 갈 테니까 옳게든 그거 준비하지 마. 엄마한테도 말 잘 전해줘.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아이고 돈이 없어도 없는 척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인가 봐요. 자식도 돈 없어 보이는 부모는 돈 안 낸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거야 못돼 처먹은 자식이나 그런 거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찢어지게 가난하셨지만 저는 결코 무시하지는 않았네요. 이제 와서 후회만 남아요. 왜 좀 더 시간을 내서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나 하고요. 형님도 시어머니께서 갖고 계실 금을 탐을 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실 때 마음 한켠이라도 사랑을 담아 시어머니를 생각을 해준다면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설이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을 형님이 돌려놓을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